도망가. 제발. 지금 오면 다 죽었어. 설원 한가운데 피가 눈을 먹어치운 자리에서 백만장자 배도이 회장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위풍당당함 대신 찢긴 양복과 얼어붙은 피만 남았죠. 그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겨우 찾아내더니 살려달라는 대신 도망가라는 말을 뱉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한 번, 두 번 눈발 속을 찔렀고 누군가 무전기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받았어. 확인해. 아직 숨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마무리하고 하자. 저는 그를 업고 숲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가 쫓는 임무가 증거 회수인지 사람 생존인지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깊은 산골의 정막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눈 덮인 숲은 그 어떤 비명도 삼켜버릴 듯 고요했죠. 저는 전직 보디가드였던 시절의 감각을 곤두세운 채 눈 위에 남겨진 뚝뚝 끊긴 발자국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번진 검붉은 혈흔이 마치 이정표처럼 숲 안쪽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바람결에 비릿한 쇳내와 축축한 흙냄새가 섞여 날아왔습니다. 그 냄새가 짙어질수록 제 심장 박동도 덩달아 빨라졌죠. 능선 안쪽 덤불이 우거진 곳에 다다르자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백만장자로 알려진 도의 회장, 배도이였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보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몸 곳곳에서 흘러나온 피가 주변의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숙이자 회장이 감겨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저와 마주쳤고 고통에 찬 신음을 뱉으며 피 묻은 손을 들어 제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 눈빛은 구조를 바라는 조난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으로 전락한 짐승이 포식자의 냄새를 맡았을 때나 보일 법한 공포였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회장을 업고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와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외딴 오두막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을 낡은 나무 침상 위에 눕히고 곧장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혈을 위해 회장의 윗옷을 벗겨내던 그때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찢겨나간 서류 조각과 꼬깃꼬깃해진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서류 조각에는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의 일부가 찍혀 있었고 메모지에는 낯선 전화번호가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집어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오두막 밖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눈을 밟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디가드로 일하며 단련된 제 청각은 그 이질적인 소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운 사람의 발소리였죠. 칠흑 같은 어둠 속 멀리서 아주 약한 불빛이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다 사라졌습니다. 노틀이 벌써 따라붙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이 오두막을 포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고 회장을 업고서는 더더욱 어려웠죠. 지하 저장고가 있었나? 저는 재빨리 오두막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바닥 한쪽 모서리에 지하 저장고로 이어지는 낡은 나무 뚜껑이 보였습니다. 사냥꾼들이 고기나 술을 저장했던 곳으로 보이는 지하실이었죠. 쾅! 바로 그때 정면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분명히 안에 있다. 조심해서 열어.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위험합니다. 회장이 눈을 반쯤 뜨며 초점 없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지금 당장 숨어야 합니다. 저는 재빨리 바닥에 나무 뚜껑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올라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은신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 제 휴대전화 화면에 뜬 것은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도착한 짧은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거래 현장 증거 회수, 목표 인물 생존 확보, 밤 12시 전, 딱 3줄. 부탁이 아니라 지령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통신을 최소화하고 산 아래 마을의 CCTV 사각지대와 산길 진입 루트를 계산해 단독으로 산에 들어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목표 지점 근처에 다다랐을 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제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맡은 피의 흔적이었습니다. 젖은 낙엽 냄새 사이로 역겨운 철분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저는 멈칫하며 나무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나 은밀한 접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판을 엎었고 누군가는 목표 인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밖으로 나가게 둘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 남자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찢어진 양복의 재질, 손목에 찬 고급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안주머니에서 떨어진 그 서류들. 이 사람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아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배절그룹의 배도희 회장이었고 그가 왜 이 깊은 산속까지 왔는지도 말이죠. 회장이 산에 온 이유는 단순히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터질 조사와 폭로를 앞두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원본 서류를 회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본은 돈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가 돈줄인지, 누가 배신자인지 한 번에 정리해버릴 수 있는 종이 한 장. 문제는 회장이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호팀마저 믿기 어려웠고 가까운 사람들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감각이 계속 목덜미를 찔렀죠. 그래서 회장은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사람, 서정호의 손에 끌려 산으로 들어갑니다. 서정호는 사람 좋은 미소로 회장을 안심시키며 말했을 겁니다. 회장님, 원본만 정리하시면 내일 아침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오늘 밤 안에 끝내면 됩니다. 산 중턱 주차장에는 브로커 정은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차량을 바꿔 타도록 유도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척하면서 회장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이 든 가방을 뒤쪽 깊숙이 밀어 넣었고요. 그 순간 회장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그리고 숲의 그림자 속 살인청부업자 백도식과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실족사로 꾸밀 준비를 끝낸 채 말이죠. 회장이 의심을 품어 입을 여는 순간 서정호는 더 이상 충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회장을 내려다보며 딱 한마디로 끝냈을 겁니다. 회장님, 여기가 끝입니다. 둔탁한 타격음. 회장은 비명도 끝까지 못 내고 무너졌고 놈들은 사고처럼 보이게 옷을 찢고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회장은 마지막 힘으로 서류 봉투를 뜯어 핵심이 찍힌 부분만 찢어 돌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조각이 살아남는 순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려던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구조 요청을 하면 위치가 노출됩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면 구조대보다 그들이 먼저 도착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저는 구조 대신 은신을 선택했죠. 회장의 팔을 제 어깨에 걸치고 서둘러 그를 둘러엎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듯한 중년 남성의 몸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제가 그를 반쯤 끌다시피 하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흔적 지우기였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나뭇가지로 눈 위에 남은 제 발자국과 회장이 끌린 자국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들은 마치 화살표처럼 우리의 이동 경로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거세지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도와 흔적을 지워줄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동 속도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을 업고 험한 산길을 걷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눈에 덮인 바위에 발을 헛디딜 뻔했고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멀리 갈 수 없어.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근처에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있을까요? 동굴이나 바위 틈 아니면 버려진 건물이라도. 그때 기억났습니다. 몇 년 전 이 산에서 조난된 등산객을 찾는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 중턱 어디엔가 오래된 사냥꾼 오두막이 있다는 걸 들었던 것 같았죠. 분명 이쪽 방향이었을 거야.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능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회장을 업은 채로 가파른 비탈을 오르내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회장이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날 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을 겁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삐죽 솟아있는 낡은 지붕이 보였거든요. 오래전 사냥꾼들이 쓰다 버린 듯한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저기다. 하지만 오두막에 도착하기까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100m 구간이 가장 험했거든요. 경사가 가파르고 눈이 깊게 쌓여 있어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회장을 업은 채로 그 구간을 지나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특히 회장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제 등에 스며들어 옷이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지혈을 해야 해. 마침내 오두막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오두막 문을 열어보니 다행히 아직 쓸만한 상태였습니다. 낡긴 했지만 비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고 낡은 침상과 난로도 있었습니다. 회장을 업고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와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외딴 오두막이었습니다. 당장 몸을 숨기기엔 최적의 장소였죠. 저는 회장을 낡은 나무 침상 위에 눕히고 곧장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난로에 마른 장작을 던져 넣고 물을 올렸습니다. 불이 붙으며 타닥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두막 안 저는 그 남자의 상처를 다시금 꼼꼼히 살폈습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검푸른 멍은 뼈가 부러질 정도의 타격에 의한 것이었고 등 뒤에 베인 자국은 나뭇가지에 긁힌 게 아니라 예리한 칼날이 스치고 지나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제거 시도였죠.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서류 조각과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피와 눈물에 젖어 눅눅해진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방수팩에 넣고 지퍼를 굳게 잠갔습니다. 으윽. 그 남자가 얕은 신음을 토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남자의 손에서 절그렁하는 소리와 함께 열쇠 꾸러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10여 개의 열쇠 중 유독 하나에만 붉은 황토 흙이 끼어 있었고 금속 표면에는 무언가에 긁힌 듯한 날카로운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 열쇠가 아니야. 그때 그의 품속에 있던 휴대전화 화면이 파르르 떨리며 켜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 가득히 떠 있었고 상단바에는 위치 추적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죠. 놈들이 이 신호를 쫓아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제가 짐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을 테고 산 아래에서도 우리를 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보디가드로 일하며 익힌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새벽녘 저는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고요한 산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난로에 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2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임도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경찰인가? 아니면 차량은 오두막 앞 마당에 거칠게 머머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겉보기엔 급하게 누군가를 찾으러 온 듯 다급해 보였습니다. 배 회장님, 배도의 회장님, 계십니까? 그가 오두막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부상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배절그룹의 배도의 회장이었던 거죠.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나는 듯 했지만 그 남자의 행동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뒷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무전기나 무기를 체크하는 동작처럼 보였죠. 그리고 오두막 문을 향해 걸어오는 보폭과 시선 처리가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각지대를 경계하며 진입하는 훈련받은 자의 움직임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더 결정적으로 그가 귀에 뭔가를 꽂고 있었습니다. 이니어 같은 것을 톡톡 두드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구조자가 가질 만한 장비가 아니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남자는 회장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마 덜 끝난 일을 마무리하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회장을 흔들어 깨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회장은 몽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서정호. 회장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모든 게 확실해졌죠. 저 사람은 회장이 아는 누군가였고 회장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아시는군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야. 저놈이. 회장의 반응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회장을 다시 들쳐 업었습니다. 오두막 뒷문은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게 뻔했습니다. 저는 난로 옆에 있던 기름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냄새를 피우고 창문을 통해 뒤쪽 비탈로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회장을 업고 창틀을 넘는 순간 오두막 앞쪽에서 발소리가 나무 데크를 밟으며 가까워졌습니다. 회장님,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문 여시죠. 목소리가 아까와는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오두막 문이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발의 차였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우리는 그 오두막 안에서 끝장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산 전체가 우리를 노리는 거대한 덫으로 변해 있을 테니까요. 오두막을 탈출한 뒤 우리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처지였죠. 한 곳에 머무르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저는 회장을 업고 장작 창고, 폐살림 초소, 그리고 텅 빈 축사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첫 번째 은신처였던 장작 창고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경 헬기 소리가 머리 위를 맴돌기 시작했거든요. 수색대인가? 아니면 저는 창고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간 헬기였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서 소속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놈들이 공중에서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으윽, 시끄러워. 회장이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고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헬기 소리에 불안해하고 있었죠. 조용히 하세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회장의 입을 막고 창고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작 더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틈새가 너무 많아서 적외선 감지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체온을 숨겨야 해. 저는 젖은 나무 토막들을 우리 몸 위에 덮었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옷을 적셨지만 체온을 차단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죠. 헬기가 3번 더 맴돈 끝에 다른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장작 창고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탕탕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놈들이 문을 부수는 소리였죠. 저는 회장을 재촉해 지하로 내려보내고 뒤따라 내려가 위에서 나무 뚜껑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지하 저장고는 성인 2명이 몸을 숨기기엔 충분했고 위쪽 나무 바닥 사이로 미세하게 새어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완전한 암흑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네. 분명히 여기 있었을 텐데. 뒤쪽을 확인해봐. 구멍이라도 뚫고 나갔나? 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대화에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 냄새가 좁은 지하실에 진동했습니다.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잠깐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어. 어디? 여기 이 널빤지 틈새로. 아래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나무 바닥 틈새로 스며들어 흔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들켰다. 이 뚜껑을 열어봐.
위에서 나무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 저장고 안을 재빨리 살폈죠. 반대편 벽에 작은 통풍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겨우 사람 한 명이 기어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저곳으로 저는 회장의 팔을 제 어깨에 걸치고 통풍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다행히 오래된 나무 격자가 썩어서 쉽게 부서졌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회장이 비틀거리며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가던 순간 위에서 나무 뚜껑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어. 놈들이 도망쳤다. 어디로 갔지? 이쪽에 구멍이 있어. 저는 회장을 밀어붙이며 좁은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춰왔고 놈들이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로는 오두막 외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옛날에 비상탈출구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았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반가웠습니다. 이제 어디로? 사방이 눈으로 덮인 산비탈이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에서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다. 저는 회장을 업고 반대편 능선으로 향했습니다. 내리는 눈이 우리가 남긴 발자국을 지워줄 것이었거든요. 뒤에서 놈들이 구멍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쪽으로 갔어. 발자국을 따라가. 눈 때문에 흔적이 지워지고 있어. 놈들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회장을 업은 채 눈 덮인 산비탈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고 그 서류 조각과 메모지에 적힌 전화번호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살아남는다면 기적 같은 밤이 되겠죠. 어디로 가는 거야? 더 안전한 곳으로요. 조금만 참으세요. 다음 목적지는 폐살림 초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에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정면으로는 갈 수 없어. 저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그 길은 더욱 험했습니다. 얼어붙은 계곡물을 건너야 했고 미끄러운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밟아가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중간에 회장이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갑자기 무게 중심이 무너져 저도 함께 넘어질 뻔했죠. 이런.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지만 회장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배어나오고 있었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폐살림 초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죠. 저는 회장을 바닥에 눕히고 상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후, 후. 회장의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며칠 버티지 못할 것 같았죠. 그때 회장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물. 잠깐만요. 지금 구해올게요. 저는 밖으로 나가 눈을 녹여 물을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간신히 물을 마시더니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 정우가 내 도장을. 서류가 뭡니까? 뭔 도장 얘기세요? 차명 지분. 재개발. 저놈이 다 뺏으려고. 회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잠깐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마다 회장은 마치 유언처럼 서류의 정체를 흘렸습니다. 저는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 맞췄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청부 살인이 아니라
거대한 돈과 권력이 얽힌 강탈극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폐살림 초소도 위험해졌습니다. 수색견을 데리고 온 팀이 근처까지 접근했거든요. 이쪽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봐. 놈들이 여기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저는 뒷문으로 회장을 업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자국을 완전히 지울 시간이 없었죠. 놈들이 곧 흔적을 발견할 게 뻔했습니다. 강에서 냄새를 끊어야 해. 저는 얼어붙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얼음을 깨뜨리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죠.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지만 냄새를 지우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은신처는 텅 빈 축사였습니다. 가축들이 떠난 지 오래된 곳이라 냄새는 심했지만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장의 상처가 곪기 시작한 겁니다. 아파. 회장이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요. 이대로는. 저는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회장을 돌봤지만 의료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없이는 회장이 위험할 것 같았죠. 한계에 다다랐을 때 뜻밖의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산 아래로 내려갔다가 외딴 식당의 뒷문 근처에서 음식 냄새에 이끌려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꼴이야?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나이프를 고쳐 잡았죠. 누구세요? 이 식당 주인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식당 주인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경계심에 몸을 웅크렸지만 할머니는 제 몰골과 등에 엎인 회장을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쯧쯧, 산짐승한테 당한 꼴은 아닌데 사람이 저 꼴로 만들었구나. 할머니는 혀를 차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그냥. 됐어. 설명 안 해도 눈에 다 보여. 들어와. 얼어 뒤지기 싫으면. 박순자 할머니는 투박한 손짓으로 김치 창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퀴퀴하지만 따뜻한 젓갈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위험한 걸 모를 것 같냐? 80년 살면서 별꼴 다 봤어. 할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뜨거운 숭늉과 주먹밥을 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 이런 꼴이 됐어? 누군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피해서 다니고 있고요.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경찰보다 놈들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의사는 어떠냐? 이 사람 금방이라도 되질 것 같은데? 의사요? 보건소에 젊은 의사가 하나 있어. 입 무거운 놈이야. 데려와 볼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세요? 내가 보증한다. 그놈은 이런 일로 입 털지 않아.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지역 보건소 공중보건의 오지훈과도 은밀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왕진 가방을 들고 찾아온 오지훈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회장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대체, 이 상처는 뭡니까? 사람이 한 일입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이에요. 오지훈이 소독약을 바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저으며 부탁했죠. 지금 신고하면 이분 죽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선생님이 본 모든 상처, 투약한 약물, 시간까지 전부 진료 차트에 상세하게 기록해 주세요. 나중에 그게 이 사람을 살릴 유일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오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각거리는 팬 소리가 좁은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놈들을 향한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동안 놈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통신을 조작하고 증거를 지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을 테죠. 경찰 전산망을 해킹해서 수색 방향을 엉뚱한 쪽으로 돌리고 회장의 실종을 단순한 사고로 조작하려 할 겁니다. 김치 창고 구석, 낡은 전기장판 위로 온기가 돌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도희 회장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박순자 할머니가 양은 쟁반에 김이 펄펄 나는 콩나물국과 고봉밥을 툭 내려놓으며 걸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먹어. 살려면 씹어 넘겨야지. 청승 떨고 있을겨?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회장의 숟가락 위에 깍두기를 척 얹어주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모금 삼키더니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꼭. 아이고, 그놈의 은혜 타령. 다 나으면 외상값이나 두둑이 내슈. 밥값 비싸니까.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낮추며 할머니에게 손짓했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와요. 뭐, 누가 이 시간에. 할머니가 창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놈이야. 등산복 입고 있는데 뭔가 어색해.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밖을 살펴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산 스틱을 들고 식당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죠. 등산화는 새 것이었고 등산복도 주름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저건 진짜 등산객이 아니야. 여성이 식당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과 대화하실 때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고 안에서 대화를 엿들었죠.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서 다친 노인분 못 보셨나요? 다친 노인? 네, 제 삼촌이 실종되셨거든요. 다리를 좀 다치셔서 건장한 남자분이 부축해 주셨다고 하는데 여성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이려 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여기는 원래 사람이 잘 안 와. 그렇군요. 혹시라도 보시면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이 명함 같은 것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더니 할머니가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저런 뻔뻔한 것, 거짓말하는 티가 팍팍 나더라. 할머니가 손에 든 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하네. 근데 이 명함 종이 질이 너무 좋아. 급하게 만든 티가 나. 저는 명함을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잘 처리하셨어요. 놈들이 마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럼 어쩌지? 여기도 이제 위험한 거 아니야? 당장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모아둔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었죠. 할머니, 이 주유소 영수증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아, 그거. 새벽에 시커먼 승합차가 기름 넣고 갔는데 운전하는 놈이 영수증 안 받고 가더라고.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야. 새벽 몇 시쯤이었어요? 2시쯤? 담배를 뻑뻑 피워대면서 영수증 필요 없어요 하더라니까. 저는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렌트카 번호판이라는 할머니의 증언과 함께
이 영수증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고마워요. 그때 회장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 선생, 놈들이 내 계좌를 건드리고 있을 거야. 정은실 그 여자, 현금을 좋아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ATM으로 소액씩 나눠서 빼낼 거야. 한 번에 많이 뽑으면 기록이 남으니까. 회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놈들의 수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어딘가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여러 곳으로 나눠서 말이죠. 오지훈 선생이 진료를 마치고 기록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상처들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선생이 회장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이 멍자국, 뭔가 굵은 반지 같은 것에 눌린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 타박상은 둥근 쇠파이프 같은 거에 맞은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반지 자국은 해골 문양 같은 게 새겨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놈들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걸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네, 이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상처 사진도 찍어놨고요. 그때 할머니가 다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또 왔어. 이번엔 남자야. 30대쯤 되는 놈이 실종신고 접수받은 경찰이라고 우기는데 제복도 안 입었어.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뒷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혹시 진짜 경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나가 식당 앞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30대 남성이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뭔가 어색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옷차림은 평상복이었는데 허리춤에 뭔가 튀어나온 게 보였습니다. 아마 무기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말투도 경찰 같지 않았습니다. 저것도 놈들 중 하나야. 저는 조용히 창고로 돌아가 회장과 오지훈 선생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기도 위험해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어디로요? 오지훈이 물었습니다. 일단 산 쪽으로 올라가야겠어요. 하지만 회장님 상태로는 괜찮아. 갈 수 있어. 회장이 억지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문으로는 수상한 남자가 있었고 뒷문으로 나가려 해도 식당 뒤편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때 할머니가 묘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쪽으로 와봐. 김치 창고 바닥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있어. 정말로 바닥 한쪽에 낡은 나무 뚜껑이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 나가서 뒷산 쪽으로 빠질 수 있어. 옛날에 항일투사들이 숨어 다니던 길이야. 정말요? 내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지하로 100m 정도 가면 산 중턱에 출구가 있어. 저는 회장을 부축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좁은 터널이 뻗어 있었죠.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됐어. 그냥 살아남기만 해. 그리고 저 나쁜 놈들 꼭 잡아. 어둠 속에서 회장을 부축하며 터널을 지날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숨어만 있지 않겠어. 놈들의 꼬리를 잡았으니 이번엔 내가 사냥꾼이 될 차례야. 터널 끝에서 산 중턱으로 나왔을 때 저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입니다. 살아있다는 걸 놈들에게 살짝 흘려줘야 해요. 그래야 저들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 테니까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목숨이 미끼라면
기꺼이 써라. 노트를 반드시 잡아야 해. 산 중턱에서 내려다본 마을에는 아직도 수상한 인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고 믿을 만한 협력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낡은 폴더폰의 전송 버튼을 누르며 차갑게 식은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화면에는 서류 원본 확보, 거래 제한이라는 짧은 문자가 제가 회장 휴대폰에서 찾은 서정호의 번호로 전송되고 있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도희 회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강 선생 정말 정우놈이 이 미끼를 물까? 그놈은 의심이 많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깨버리는 놈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회장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의심이 많으니까 걸려드는 겁니다. 놈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거든요. 특히 자기 목줄을 쥐고 있는 서류라면 더더욱요. 제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30분 후 마을 입구에 설치된 낡은 CCTV 화면을 해킹해 연결해둔 노트북 모니터에 익숙한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잡았다. 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나직이 내뱉자 옆에서 쪽팔을 다듬던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왜? 그 뺀질이 놈이 들어왔어? 네. 누군가 현장을 다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 차 번호. 렌트카네요.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장갑을 끼더니 오두막 쪽으로 올라가는 산길을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CCTV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죠. 후후. 이제 저놈들 발목은 제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고 밖에서 갑자기 우웅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창문을 열어보더니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눈이 미친 듯이 오네. 이러면 도로 다 끊겨. 앰뷸런스고 뭐고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런 최악의 타이밍이야. 설상가상으로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검붉은 피가 섞여 나왔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컥, 컥, 강 선생, 숨이 안 쉬어져.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오지훈 선생이 급하게 달려와 청진기를 댔지만 표정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폐렴이 악화됐어요. 항생제가 다 떨어져 가는데 이 날씨에 시내로 나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바로 그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러 명이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죠. 할머니, 뒤쪽 지하 통로 준비하세요. 놈들이 왔어요. 저는 회장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죠. 못 가겠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그럼 제가 업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밖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실종신고 접수받고 나온 경찰입니다.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수상한 사람 보셨나요? 경찰? 제복도 안 입고? 긴급 상황이라 사복으로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저는 할머니가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조심스럽게 지하 입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컥컥, 컥컥, 쉿,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기침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밖에서 대화하던 소리가 뚝 끊어졌죠. 잠깐, 지금 뭔 소리 났어? 창고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들켰다.
저는 재빨리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하 통로로는 회장을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좁고 어두웠거든요. 차라리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죠. 회장님, 제 등에 꽉 매달리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손 놓지 마세요. 뭘 하려고? 탈출합니다. 저는 창고 뒷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 덕분에 시야가 차단되어 숨기 좋았죠. 저기야, 도망간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지만 이미 저는 숲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을 업고 눈길을 달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아, 아파. 놓고 가. 절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추격하고 있는 거였죠. 어디로 가지? 저는 순간적으로 지형을 떠올렸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 나오고 저쪽으로 가면 계곡이 있었습니다. 절벽 쪽으로 가자. 절벽이라면 놈들도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래된 방공호가 있다는 걸 기억했거든요. 하지만 절벽까지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이었고 눈이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못 가겠어. 저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회장님, 저기 보이세요? 저 바위 틈새가 보여요?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드디어 방공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저는 회장을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어 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했습니다. 밖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어. 조심해서 접근해. 저는 방공호 깊숙한 곳으로 회장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안쪽은 꽤 넓었고 여러 갈래의 통로가 있었죠. 회장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놈들을 따돌리고 올게요. 혼자서? 위험해. 괜찮습니다. 저는 보디가드였으니까요. 저는 회장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방공호 입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놈들이 들어오면 뒤치기를 할 생각이었죠. 잠시 후 정말로 손전등을 든 2명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방공호로 들어왔습니다. 안에 있는 거 확실해? 발자국이 여기서 끝나잖아. 분명히 안에 있어. 저는 입구 옆에 숨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가는 순간 저는 그의 목을 뒤에서 조르며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놀라며 뒤돌아보려 하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남자의 손전등을 빼앗아 그의 얼굴에 비췄습니다. 꼼짝 마. 여기서 나가. 이봐. 빨리 나가라고. 놈들이 당황하며 밖으로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곧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회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때 노트북에서 뉴스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속보입니다. 며칠 전 실종된 도희 회장의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단순 실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런 놈들이 여론 조작까지 하고 있네요. 회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벌써 날 죽은 사람 취급하는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더 거세지고 도로는 막혔으며 놈들은 여론마저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나갑니다. 뭐? 이 눈보라 속에?
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놈들이 좁혀오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손전등으로 방공호 벽에 걸린 낡은 지도를 비췄습니다. 저기, 저 고개 너머에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놈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서 한 번에 끝장내야 해요. 저는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벼랑 끝 막다른 길이지만 놈들을 덫에 빠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판은 여기서 벌일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 제가 뚫어드리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당신을 믿겠소.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우리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시야를 하얗게 지워버리는 벼랑 끝, 폐쇄된 채석장 공터, 제가 지정한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저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회장을 컨테이너 박스 안에 숨겨두고 오지훈 선생과 박순자 할머니에게도 안전한 위치를 지정해뒀죠. 정말 올까요? 오지훈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옵니다. 탐욕이 걸린 문제니까요. 저들은 반드시 확인하러 올 겁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칼날처럼 공터를 찔러 들어왔죠. 왔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회장의 반응으로 봐서 서정호일 게 틀림없었죠. 그는 거센 바람에 코트 자락이 휘날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명이 더 차에서 내렸죠. 여성들과 건장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아이씨, 진짜 여기 맞아? 서류고 나발이고 얼어 죽겠네. 한 여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호 씨, 물건 확실한 거요? 우리 애들 날씨 때문에 예민해. 허탕치면 알지? 건장한 남성이 씹어뱉듯 말하자 서정호로 보이는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닥치고 찾아. 분명히 여기 신호가 잡혔어. 가증스러운 연극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품속의 신호탄을 꺼내 하늘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눈보라를 뚫고 터지자 미리 설치해둔 투광등이 일제히 켜지며 놈들의 얼굴을 대낮처럼 비췄습니다. 아, 뭐야? 놈들이 눈을 가리며 당황하는 사이 제가 확성기를 들고 바위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찾으시는 물건 여기 있습니다. 제 손에는 방수팩에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정호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너, 그건 회장님 거야. 이리 내놔. 회장님 거 맞죠? 그래서 회장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뒤쪽 컨테이너 박스의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도희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지훈 선생과 박순자 할머니가 양옆을 지키고 있었죠. 놈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걸작이었습니다.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서정호,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는 여성들, 무기를 꺼내려다 멈칫하는 남자들. 정호야. 날 구하러 왔다면서? 표정이 왜 그러냐?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정우가 덜덜 떨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 아버님. 살아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정말로? 저는 제가 준비한 판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PC의 화면을 놈들이 볼 수 있게 커다란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저지른 짓거리가 어떻게 증거로 남았는지 보여드리죠. 화면이 바뀌며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운전하신 분, 당신이 버린 주유소 영수증과 렌트카 GPS 기록입니다. 시간대별로 배 회장님이 이동한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운전석에 있던 남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개인 카드로 대량 구매한 소독제와 거즈, 어디다 쓰셨습니까? 약국 CCTV에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던데요.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다른 여성 뒤로 숨으려 했지만 그 여성조차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건장한 분들, 회장님 손목에 남긴 반지 자국,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 끊어놨습니다. 특수 폭행 및 살인 미수의 명백한 물증이죠. 그중 한 명이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해골 문양이 새겨진 굵은 반지를 끼고 있더군요. 아, 그리고 현장 정리하러 다시 갔던 분도 계시죠? 제가 한 남자를 지목하자 그가 움찔했습니다. 당신이 오두막에 다시 기어들어온 영상, 제가 방금 경찰청 서버로 다이렉트 전송했습니다. 뭐라고? 서정우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니들이 완벽하게 처리했다며. 네가 시킨 대로 했잖아. 놈들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악한 꼴을 보며 배 회장이 품속에서 진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호야, 이게 내가 찢어서 숨겼던 진짜 서류다. 서정호가 눈을 번뜩이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찾던, 네가 원하던 재산량도 각서가 아니라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너와의 친자 관계를 정리한다는 유언장이다. 뭐라고? 안 돼. 그건 내 거야. 서정우가 미친 듯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저는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놈들 중 한 명이 재킷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고 있었거든요. 모두 엎드려. 저는 재빨리 회장의 휠체어를 컨테이너 박스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동시에 할머니와 오지훈 선생도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손짓했죠. 이 새끼들아, 다 죽여버려. 한 남자가 소리치며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야. 이런, 덫에 걸렸어. 놈들이 당황하며 도망칠 생각을 하는 사이 경찰차와 방송국 차량들이 채석장 입구를 완전히 틀어막으며 진입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손을 들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미리 오지훈 선생과 박순자 할머니를 통해 연락을 취해뒀거든요. 끝났다, 정호야. 회장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서정호가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에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이건 음모야. 저놈이 회장을 납치한 거라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유소 영수증, 약국 CCTV, 의료진단서, 현장 재방문 영상. 모든 증거가 당신들의 범죄를 증명합니다. 경찰들이 놈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뒤로 하고 조용히 회장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고마웠소, 강 선생.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눈보라는 멎어가고 있었고 놈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악을 쓰는 소리만이 비명처럼 메아리쳤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님. 그래.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긴 밤이 비로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회장을 병원으로 모셔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언제였냐는 듯 병원 정원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도희 회장은 무릎 위에 덮인 담요를 만지작거리며 갓 피어난 개나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핏기 없이 창백했던 겨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왔나 강 선생. 회장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정우와 백도식 일당의 첫 공판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회장은 더 이상 그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찻잔을 들어 올릴 뿐이었죠.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허허, 늙은이가 죽다 살아났으니 여기저기 삐그덕거리지. 그래도 숨쉬는 맛이 다르더군. 공기가 이렇게 달았나 싶어. 회장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산 아래 박순자 할머니의 식당 리모델링 계약서와 오지훈 선생이 근무하는 보건지소에 최신 의료 장비를 기증한다는 증서였습니다. 물론 기부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죠. 순자 그 할망구 김치 창고가 너무 춥더군. 난방 좀 빵빵하게 돌리라고 해. 그리고 그 의사 양반 낡은 청진기로 고생하던데 좋은 걸로 좀 쓰라고 하고 직접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두 분 다 회장님 소식 궁금해 하시던데요. 제가 묻자 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냐, 나는 이제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살 걸세. 가진 걸 휘두르다 보니 주변에 똥파리만 꼬였어. 이제는 살린 사람들에게 빚이나 갚으며 살아야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악력은 겨울 산속에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강 선생, 자네 몫은 내 비서편에 따로 챙겨뒀네. 그건 의뢰비가 아냐. 살아남은 자의 몫이지. 부디 자네도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길 바라네. 회장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거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아진 어깨가 훨씬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얻은 채 봄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아직 이 산이 가장 편안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두막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낭자했던 마루는 깨끗이 닦여 윤이 났고 찢겨나갔던 문짝은 튼튼한 새 나무로 덧대어져 있었죠.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오두막 주변을 돌며 CCTV 렌즈를 닦았습니다. 예전에 제 루틴이 누군가로부터 숨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날씨, 낯선 발자국 유무, 산짐승의 이동 경로를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다. 이것이 도희 회장 사건이 제게 남긴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언제 또 누군가가 억울하게 쫓겨 이 산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저 숨겨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놈들이 남긴 흔적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 증거로 만들 겁니다. 저는 난로에 장작을 넣으며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지난 겨울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가세요라고 속삭이던 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제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오두막의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장비를 점검하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망가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도망친 곳에는 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엔딩은 그렇게 닫힙니다. 누군가에게 도망가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다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경고이자 약속으로 남았습니다. 산길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